그렇다면 생활 속의 통계학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는가? 우선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이 통계학의 뿌리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특히 통계란의 어원이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것, 또 계산하는 것 이런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면은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문헌 중에서 비교적 오래됐던 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국가통계관리에 관한 이것은 잘 알려진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으로 자를 관포지교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그 관중이 저술했 또는 이제 관중의 제자들이 함께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 산국괴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러자 보니까 사실 또 관자의 그 관자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왜냐하면 관자는 이 2700년 전에 제나라의 재상으로 40세 무렵에 이제 재상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그 제왕국 밑에 있었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정립하는 데 많은 그 애를 썼는데 그렇게 정립한 제도의 덕택에 이 제나라가 무려 800년 동안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배경에 있는 그 국정 철학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통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아주 반어법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 통계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고 잘 다루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말까지 남길 정도로 그게 이제 산국괴라는 절에 나옵니다. 나라에는 통계가 있다 하는 얘기들 통계 계산은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밭에도 통계가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이 국가 통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 중에 특히 통계와 관련된 것들 우리 역사에서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그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거는 정말 파면 팔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세종대왕께서 즉위한 지 이제 9년째 됐을 때 세종 9년에 그 이제 그 자기 신하들한테 정책을 묻습니다. 그걸 책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책을 물어보면서 그 중에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세금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세금 제도가 과점법으로 뭐 10%를 걷는다고 하지만 걷는 단계에서 그 10%를 기준이 황당해서 이그 소위 수손급선법이라든가 그 어, 손실다펌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사람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아전들한테 맡겨서 조사를 하도록 하니 이게 다 정실에 치우쳐서 조사도 엉망으로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부담이 더 가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정률제의 근거를 든그 세율이 일정한 공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 책문 그 정책을 묻는 과제로 냈는데 별로 그 응답들이 없었는지 꾸준히 이 공법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라. 중신들이 다 반대한다. 중신들이 다 반대하는 중에 여기 이제 숫자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중신들이 다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핑계가 백성들이 피곤해집니다.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럼 백성들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당신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하들 대신 그다음에 상품이야 현직이나 전직 그리고 여기 소위 여염에 있는 세민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17만 호 정도나 되는데 17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당시 그 호족에 나와 있다는 한 20만 호, 25만 호에 비하면 완전히 국민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세법 개혁을 놓고서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근데 국민 투표한 결과가 이제 소위 좀 비옥한 땅을 가진 남쪽하고 그 척박한 땅을 가진 북쪽하고 완전히 국론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론 분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지 우리는 이제 통계 분석, 그래픽 분석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겠지만 세종대왕께서는 고민 끝에 황희등의 의논에 따르라 하고서는 그 다음 이제 17년 동안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웠을 연분, 부등, 전분, 육등
6등이라는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굉장히 공평한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때 이 끝부분에 우연일까 하는 훈민정음 창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됐던 그 원인이 바로 백성들이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한글의 힘이죠. 바로 한글의 힘. 그래서 즉 훈민정음의 그 가치 그리고 이제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주된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소위 한글과 같이 민주적 문자와 그다음에 한자와 같이 한문과 같은 그런 그 엘리트 문자를 대비하면서 어떠한 글자 체계가 정보 혁명을 불러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인용한 정인지의 서문에 의하면은 우리 한글은 그 훈민정음은 똑똑한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라도 그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파력이 어떻게 해서 그 정보혁명을 이끄는 데는 그 별로 큰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닌가? 또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또 이때는 중국말과 달라서 하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중국말을 잘 표현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게 또 영어로 그게 바뀐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우리의 그 정보혁명을 맡고 있는 그런 장애 요인들을 또 같이 다룹니다. 그러는 중에 보시면은 그 결국은 문해력에 대한 문제들이죠. 문해력에 대한 문제고 우리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쉽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글을 깨우치 못한 분들이 특히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약 20%,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의 경우는 30%에 이를 정도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글을 깨우치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어떻게 측정해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지 실제로 이 문해력 조사 키트를 이게 지금 이제 OECD가 쓰고 있는 것은 제가 구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우리 한글 국어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개발해서 2008년도에 돌렸던 그 문해력 조사지를 어렵게 제가 입수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고 실제 여러분들의 그 점수가 어떤가. 그래서 이제 문해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대 차의 한 근원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젊은이들의 문해력은 그 OECD 어느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50대가 넘어가서부터 50대와 20대의 문해력 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그래서 참 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걸 이제 통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해력 조사의 그 최종 목적은 결국은 책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독서 실태 조사라 제가 20이라고 했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고 그 독서 실태 조사와 연결되어 있는 각종 통계 용어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여기서 또 뜻밖의 우리 언론에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면이라고 그럴까 왜 이렇게 독서율과 독서량을 계속 혼동을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러면은 이 독서 실태 조사와 같은 것은 그 실태 조사라는 항상 목적이 있게 마련인데 그 목적이 어떻게 이 기사로 표현이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체로 이제 실태조사 같은 얘기들인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는 통계학이 중요한 것은 통계학의 중요한 원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직접 랜덤하게 두 집단으로 레드 그룹, 블랙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도 하지만 그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 사례가 바로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선거 여론조사가 왜 특이하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모집단을 알 수가 없어서 표본을 아주 작은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선거 여론조사는 모집단이 결국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뭘로? 뭘로? 우리 저거 다 마지막에 뭐 합니다. 뭐 합니까?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 집계를. 투표 결과 집계가 나오니까 바로 모집단이 공개가 되는 거죠. 모집단을 알 수 있는 통계 과정이 굉장히 드문데 통계 조사들 해서 나왔을 때 모집단을 결국 알게 된다는 면에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트루만과 듀이의 1948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는 3대 여론조사 기관이 모두 아주 큰 차이로 틀렸기 때문에 이게 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는 모집 표본을 공평하게 뽑으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A이면 B다라는 것이 B가 들어맞지 않았을 때 틀린 거죠? 모집단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 A면 B다에 같은 동등한 것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죠. 즉, 그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잘 담지 못했으면 뭐가 잘못됐다? 표본을 공평하게 추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공평하게 추출하지 않는 사례들을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936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도 있고 1948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 두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표본을 많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게 1936년 사례고 그렇더라도 또 역시 좀 정제된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할당법과 같이 그 조사원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항상 바이어스, 편견을 도래한다. 편견이 초래되게 마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미국 편반이느냐? 우리는 언제? 우리도 1987년 때부터 1987년 그 6월의 봄이죠. 6월 항쟁을 통해서 첫 민간 투표를 이제 민선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제가 여기서 다룬 것은 2002년 대선까지의 결과들 그 이후도 지금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투표 시간을 쭉 늘어놓고 봐도 이렇게 뒤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민주화의 과정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의 발달에서 초기 1987년도에는 그 선거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만 그 대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금지가 돼 있었던 이런 아주 우스웠던 시절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이제 감시를 했던 그 소위 통제를 받았던 언론 탄압의 시절이죠. 그 시절과 또 뭐 지금과 비교하면 또 아주 역사가 아주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편 선거 여론조사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선거 여론조사까지는 이제 일종의 조사 연구들인데 그 이후에 그 밖에 데이터가 모이는 과정, 통계가 모이는 과정을 또 하나 든다면 그리고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아주 잘 적용된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치 레드 앤 블랙으로 나눠서 제가 여러 다양한 데이터 실험을 하면서 이 랜덤화 효과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의 원조가 바로 소크 박사가 개발한 그 소아마비 예방주사에 대한 소크 예방주사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시험이 바로 그 사례가 됩니다. 여기 제목이 뭡니까? Salk's Vaccine Works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그 백신 그 예방 주사 그 약통을 이제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아마비 예방 주사 임상 시험과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럼 뭐 비교법을 쓴다. 이제 컨트롤 그룹과 대조군과 그 트리트먼트 그룹, 치료군을 그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랜덤화라는 과정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대조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즉 이런 예방 주사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시험수를 나서라도 그 컨트롤 그룹과 실제로 예방 주사를 접종받는 그룹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이 끝나고 1년 후에 결과를 그 판정하는 단계에서 그 물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느 그룹에, 그러니까 즉 치료군에 예방 주사를 맞는 그룹인지 아니면 생리식염수를 맞는 그룹인지 모르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반면에 그 판정을 내리는 1년 후에 판정을 내리는 의사들도 누가 소위 플라시보 예방 주사를 맞았고 실제 예방 주사를 맞고 누가 생리식염수를 맞았는지 모르도록 더블 블라인드란 장치, 이 세 가지 장치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랜더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플라시보 컨트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더블 블라인드니스, 이 세 가지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소크 예방 주사의 이건 이제 그 사균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고, 소위 라이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개발했던 세이빈 박사의 그 백신이 어떻게 됐는지, 소크 백신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세이빈 박사가 왜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렸을 때 맞은 것은 다 세이빈의 경구용 그 예방주사라는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크 예방주사 임상시험이 끝나고 대체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지표들인데요. 그래서 실업률 3%와 24%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당시 이제 OECD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았던 건 그리스고, 그 전에 이제 요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하고 우리가 당시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스페인을 앞질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제 규모 비슷한데 한쪽은 실업률이 3%, 다른 쪽은 24%. 게다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9%, 50%이 정도로 어떻게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한쪽에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폭동이 나지 않고도 잘 버틸 수 있었을까 등등의 이 실업률이란 지표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왜 이렇게 실업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데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매우 쉬운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제목이 이제는 아주 아웃모디도 됐습니다. 옛날 얘기가 이제 뭐 3만 부를 넘어섰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격차인데요. 격차, 여기 요거 보통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한쪽은 중위소득이고, 요거 중위소득이고, 요거는 평균소득입니다. 그 평균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평균소득, 중위소득, 이게 요거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청의 발표로는 이것도 여전히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실제로 우리 김용기 교수님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내려가고 있죠. 중위소득은 떨어지는데 평균 소득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왜 평균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위 소득자들이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중위 소득이 정체하거나 또는 떨어진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 즉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가 중산층이 점점 붕괴되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GDP란 무엇인가? GDP의 맹점은 뭔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국제적인 비교가 필요하죠. OECD의 소위 이제 지니 계수는 그 불평등 계수라고, 소득 불평등 계수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0.4라는 값이 그리고 이제 이 지니 코에피션트, 지니 계수가 나오게 되는 과정, 우리가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또 다시 다 살펴볼 텐데, 그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한 걸로, 되게 심하네 라고 하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세전 소득들입니다. 예전 소득에 대해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다 불평등이 심각한 거죠. 근데 안 그런 나라 하나 여기서 눈에 보이죠. 안 그런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 예, 사우스 코리아. 당당하게 요 밑에,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럼 여기서 여기하고의 차이는 뭐냐? 요건 이제 세후 소득이거든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보정을 한 거죠. 소위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이전이 되건 어떤 형태로 보면 불평등이 해소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갖다가 개선도라고 합니다. 개선도가 꼴찌인 나라가 어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즉 이 당시 측정에 의하면 우리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했었구나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사실
그 UC 버클리의 이메뉴얼 세이지 교수, 그 다음에 토마 피케티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거.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데이터를 조금 더 계속 그 2018년 데이터까지 저기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릴 때 있었던 거여서 제가 거기까지는 추가를 못했습니다. 2014년 기준. 근데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그 다음에 요거는 차상위 4%의 소득 점유율,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차차상위 5%의 소득 점유율입니다. 그게 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무려 23%대 이르니까 그게 뭐냐면 1928년이에요. 바로 다음에 대공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또 똑같은 마치 데자뷰를 보듯이 이 2007년도 리만 쇼크 이제 바로 그 해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불량으로 인한 그 사태, 금융 사태가 나왔던 금융 위기가 촉발됐던 게 2007년입니다. 이때도 역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높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직후 바로 또 이렇게 대침체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점유율이 그대로 지탱되고 있으니까. 근데 요 밑에 요 밑에 그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그뭐 8%대까지 떨어졌던 이 시기, 비교적 소득 분배가 고르던 시절을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워하더라. 대번 연기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은 좀 딴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초래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소득 점유율의 차이가 나는 것, 소득 분배가 좀 고르게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초래되는가.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이때는 세율이 20%대, 이때는 세율이 최고 한계 소득 세율이 94%, 91%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는 또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 경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럼 어떤 지표가 실제로 그 지역 순환 경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LM3라는 지역 순수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지역 경제에서 또 특히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 식량입니다. 우리 요즘 그 전국적으로 다 푸드 플레인이라는 걸 이제 수립하고들 있는데 그 식량의 공급, 그 글로벌한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곡물 메이저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실제로 이 식량 자급률이라는 지표,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식량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식사 습관이나 이런 그에 대한 것들을 한번 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before, after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시간 끝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점심을 먹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 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주변의 이야기, 사회 경제적 지표들을 따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 어떠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무엇인가? 악마인가? 천상가? 등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인성의 끝을 보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그래서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여러 우리 인성의 끝을 보는 그런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들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 자신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다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아 인식이 똑바로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지면 결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격에 대한, 여기 우리가 따질 것은 BFP, Big Five Personality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들이 나옵니다. 5대 성격 특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다중지능도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 구글 설문지를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8대 지능들 중에서
어떤 3대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강점 지능 중에서도 특히 그 강점 지능들을 잘 조합시키면 여러분들의 진로가 굉장히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실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 이건 주로 데니얼 카네먼이 쓴 그 Thinking Fast and Slow에 나오는 내용들, 플러스 제가 이제 수집한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상당히 취약한가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또 분석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리학도들이 굉장히 심리학도들한테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죠.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공감과 소통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과 실험을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그래서 통계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알아보고 이것들이 왜 이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협동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끝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 앞과 뒤가 다른 통계,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세종대왕의 통계도, 세종대왕의 국민투표 집계 결과도 겉으로 보면 그냥 56대 44예요. 56대 44, 57대 43. 그래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남북으로, 그러니까 그 황폐한 그 땅과 비옥한 땅에 아주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타이타닉에 탔던 그 탑승자들의 사망, 그 다음에 생존 여부를 구분을 하면서 과연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하라는 원칙은 지켜졌는가? 겉으로 보면 지켜집니다. 이걸 갖다가 계급별로 그 등급별, 객실 등급별로 나누고 또 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제공하는데, 이제 금년 온라인으로만 제공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이 과목이 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야는 데이터 과학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상, 뭐 저를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게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빅데이터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질 예정입니다.